하늘을 날다. 다음 날은 비가 왔다. 비가 어찌나 심하게 내리는지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왼쪽 콧수염이 젖은 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픔을 느낄 정도로 물에 예민한 모래 요정을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었다. 아주 지루한 하루였다. 아이들은 오후가 되어서야 엄마에게 편지를 쓰자고 급히 결정했다. 그런데 그만 로버트가 잉크병을 엎지르고 말았다. 유별나게 긴 데다 잉크가 가득 들어있던 그 병은 하필이면 엔시아가 고무와 먹물로 그린 그림을 붙인 비밀 서랍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꼭 로버트의 잘못도 아니었다. 로버트가 잉크병을 책상 위로 들어올린 바로 그때 엔시아가 서랍을 열었고 램이 책상 아래로 지나가면서 끽끽 소리가 나는 새 장난감을 부수었다. 장난감의 몸체에는 뾰족한 철사가 붙어 있었는데 램은 당연하다는 듯 그 철사로 로버트의 다리를 찔렀다. 바로 그 순간 비밀 서랍 속으로 잉크가 쏟아졌고 반 정도 쓰다만 엔시아의 편지에도 잉크가 흘러내렸다. 그래서 편지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 보고 싶은 엄마.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할머니가 많이 나아지셨길 바래요. 요 전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고 맨 아래에 연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잉크를 쏟은 건 제가 아니에요. 잉크를 닦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곧 집에 온 아저씨가 편지를 가지러 올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딸 엔시아 올림. 로버트는 편지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로버트는 무슨 말을 쓸까 고민하면서 앞지 위에 배 한 척을 그리고 있었다. 물론 잉크를 엎지른 뒤에도 엔시아를 도와 책상을 닦아야 했지만 로버트가 훨씬 멋진 비밀 서랍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자 엔시아는 당장 만들어달라며 매달렸다. 결국 로버트는 집배원이 올 시간이 다 되도록 편지도 비밀 서랍도 완성하지 못했다. 시릴은 긴 편지를 휘갈겨 쓰고 나서 집에서 꾸미는 나만의 정원에서 읽은 대로 민달팽이를 잡는 덫을 설치하러 나갔다. 하지만 집배원이 편지를 가지러 왔을 때 시릴은 편지를 찾지 못했다. 시릴은 결국 영영 편지를 잃어버렸다. 민달팽이가 먹어치운 모양이었다. 제대로 붙인 편지는 제인이 쓴 편지뿐이었다. 제인은 엄마에게 사미아드에 대해 모두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사실 아이들 모두가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미아드라는 철자를 어떻게 쓸지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는 바람에 그간의 사연을 제대로 쓸 시간이 없었다.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언급하지 않은 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 제인은 아래와 같이 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보고 싶은 엄마. 엄마, 우리는 엄마가 시키신 대로 더할 나위 없이 착하게 지내고 있어요. 램에게 감기 기운이 좀 있긴 하지만 마사는 괜찮대요. 어제 아침에 램이 어항을 쏟아서 금붕어들을 뒤집어 썼어요. 어제는 다 함께 모래구덩이에 갔어요. 수레가 다니는 안전한 길로 내려가서 30분 지나고 나서야 제이는 아무도 사미아드의 철자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전을 찾아봐도 사미아드라는 단어는 없었다. 결국 제이는 서둘러 편지를 끝냈다. 이상한 걸 봤어요. 엄마, 편지 붙일 시간이라 작은 딸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네요. 제인 올림. 추신. 엄마는 소원 한 가지를 빌 수 있다면 무슨 소원을 빌 거예요? 그때 집배원이 부는 뿔나팔 소리가 들렸다. 로버트가 빗속으로 달려나가 집배원의 마차를 세우고 편지를 건넸다. 그래야 엄마는 내 아이들로부터 모래요정 이야기를 하나도 전해 들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건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다음날 리처드 삼촌이 와서 램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유람마차에 태우고는 메이드스톤으로 데리고 갔다. 리처드 삼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삼촌은 메이드스톤에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었다. 아이들을 가게로 데리고 간 삼촌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다. 가격에 제한을 두지도 않았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도 달지 않았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고르게 한 건 아주 현명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판단력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뜻하지 않게 정말 교육적인 것을 고르기 때문이다. 바로 로버트처럼 말이다. 로버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간의 머리를 한 날개 달린 황소와 독수리 머리를 한 날개 달린 인간 그림이 그려진 상자 하나를 골랐다. 로버트는 상자 속에 그림 속 동물 인형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고대 니네베,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네베에 관련된 퍼즐이 들어있었다. 다른 형제들도 서둘러 장난감을 고른 건 마찬가지였지만 전부 즐겁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시릴은 모형 기관차를, 엔시아와 제이는 인형을 하나씩 고르고 함께 갖고 놀기 위해 뮬망조가 그려진 도자기 찻잔 세트도 골랐다.
시리가 로버트는 함께 갖고 놀 품목으로 활과 화살을 골랐다. 그 뒤 리처드 삼촌 아이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매드보이로 향했다. 멋진 빵집에서 다 함께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너무 늦어서 그날은 모래요정에게 소원을 빌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리처드 삼촌에게 사미아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왜 그랬는지 몰랐다. 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리처드 삼촌이 아이들에게 인심을 쓴 다음 날은 아주 더웠다. 매일 아침 신문에서 하루의 날씨를 결정하고 날씨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날이 몇 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날 더 더워지고 가끔 소나기가 오라고 명령했는데 더 더워진 건 분명했지만 더 더워지느라 너무 바빠서 소나기를 내리는 명령을 수행하지는 못한 것 같다. 여러분은 아주 화창한 여름날 새벽 5시에 깨어본 적이 있는가? 그때는 온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 햇빛은 분홍빛과 노란빛으로 뒤섞여 있고 세상 모든 풀과 나무에 온통 이슬이 맺혀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 게다가 그림자들이 저녁과는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무척 재미있다. 마치 신세계에 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인시아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그때 잠에서 깨도록 손을 써놓았기 때문이다. 하던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적고 원하는 시간에 잠에서 깨는 비법을 가르쳐주겠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차렷 자세로 손을 몸에 붙이고 반듯하게 눕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난 5시에 혹은 6시든 7시든 8시든 원하는 시간을 말하면 된다. 일어나야 해. 이렇게 말하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머리를 베개에 쿵쿵 찢는다. 이때 여러분이 원하는 기상시간의 숫자만큼 머리를 베개에 찧어야 한다. 그다지 어려운 숫자가 아닐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5시에 혹은 6시 혹은 7시 혹은 8시나 9시에 일어나기를 바라는가에 달려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물론 라틴어 읽기나 장난치기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연습해야 완벽하게 성공할 수도 있다. 엔시아는 완벽했다. 엔시아가 눈을 떴을 때 거실에 있는 검정색과 황금색이 섞인 괴종시계가 11번 울렸다. 5시 3분 전이었다. 검정색과 황금색이 섞인 그 시계는 항상 잘못 울렸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괜찮았다. 외국어처럼 말이다. 그 언어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말처럼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엔시아는 괴종시계의 언어를 알고 있었다. 엔시아는 무척 졸렸지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세숫대야에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얼굴을 씻었다. 그것은 침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요정의 마법이었다. 그리고 나서 엔시아는 옷을 갈아입고 잠옷을 겠다. 소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단을 맞춰 잘 접었다. 이것만 봐도 엔시아가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란 아이인지 알 수 있다. 엔시아는 신발을 집어들고 계단을 사뿐사뿐 내려갔다. 그리고 거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으로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었지만 창문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낭만적이었다. 그리고 마사에게 들킬 염려도 없었다. 항상 5시에 일어날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니? 엔시아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자신이 꾸민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계획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더라도 더 나아질 것은 없다고 굳게 믿었다. 계획이 옳든 그렇지 않든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엔시아는 철제 낡은 아래에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반짝이는 타일 위에서 신발을 신고 모래 구덩이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 그리고 사미아드가 있는 곳을 찾아 모래를 팠다. 모래 요정은 역시나 몹시 짜증을 냈다. 모래 요정은 크리스마스철에 비둘기가 깃털을 부풀리는 것처럼 털을 한껏 부풀리며 말했다. 정말 너무하네. 푹국 날씨 같아. 게다가 한밤중이고 말이야. 미안해요. 엔시아는 공손하게 말하며 자신의 하얀 앞치마를 벗어 머리와 박쥐 귀, 달팽이 같은 눈만 빼고 모래 요정의 온몸을 덮어주었다. 고마워. 훨씬 낫구나. 오늘 아침에 무슨 소원을 빌거니? 모르겠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우리가 참 운이 없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침 먹고 나서 소원을 빌어도 될까요? 원하지도 않는 소원들을 부쑥 말해버릴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원하지 않는 것을 소원으로 빌면 안 되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녁으로 먹고 싶은 게 메가테리움인지 이크시오사우루스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럴게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조심해. 사미아드는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아, 그건 마법의 소원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신이 몸을 부풀려 나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럼 그러지. 모래 요정은 너그럽게 말하며 몸을 떨었다. 엔시아가 친절하게 물었다.
내 무릎에 와서 앉을래요?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제가 치마로 몸을 감싸줄 수도 있어요. 엔시아는 모래 요정이 정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모래 요정은 엔시아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고마워. 넌 정말 생각이 깊구나. 그러고는 엔시아의 무릎 위로 기어오르더니 폭 안겼고 엔시아는 두려웠지만 모래 요정을 두 팔로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자, 그래서 모래 요정이 물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빌었던 건 참 멍청한 소원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충고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이도 많으니까 분명히 지혜로울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너그러웠단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늘 베푸며 살았지. 하지만 내가 베풀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충고야. 하지만 충고는 멋진 일인데요. 근사하고 영광스러운 기회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당신은 정말 친절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멍청해서 뭘 빌어야 할지 몰라서 소원을 낭비하는 게 한심하지도 않나요? 이게 바로 엔시아가 원래 하려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다른 형제들 앞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을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건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래요정이 따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는 소원을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해 보라는 것뿐이구나. 충고하지 않는다면서요. 이 정도는 충고 축에도 못 껴. 넌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잖아. 게다가 충고는 교본에 얼마든지 있어. 그럼 혹시 날개를 소원으로 비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날개? 네가 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단 해가 질 때 높이 날지 않도록 조심해. 언젠가 니네베의 한 아이에 관해 들은 적이 있어. 그 아이는 센나케리브 왕, 힘세고 사나운 아시리아의 왕. 센나케리브 왕의 아들이었지. 한 여행자가 그 아이에게 사미아들을 갖다 주었어. 아이는 궁전 테라스에 모래 같은 상자를 갖다 놓고 그 속에서 사미아들을 키웠지. 물론 우리 사미아들에겐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 아시리아 왕의 아들인 그 아이는 어느 날 날개를 갖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고 날개를 얻게 되었지. 하지만 그 아이는 해가 지면 날개가 돌로 변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지. 날개가 돌로 변하자 아이는 거대한 계단 맨 위에 있던 아버지의 날개 달린 사자상 위로 털썩 떨어졌지. 아이의 돌 날개와 사자상의 돌 날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끔찍한 이야기지. 하지만 난 그 아이가 그날만큼은 아주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소원은 왜 돌로 변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기만 하죠? 엔시아가 물었다. 오트르땅, 오트르메르. 시대가 바뀌면 풍습도 바뀐다라는 뜻의 프랑스 속담. 모래요정이 말했다. 니네베 말이에요? 학교에서 프랑스어 말고는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엔시아가 물었다. 그러자 사미아드가 대답했다. 옛날 사람들은 메머드나 테로닥틸같이 눈에 보이고 매일 필요한 것들을 소원으로 빌었어. 그런 것들은 돌로 만들기가 쉬웠지.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야심이 커서 비현실적인 소원을 빌지. 눈부시게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거나 모두들 데려가고 싶게 해달라는 걸 어떻게 돌로 만들겠니? 한 번에 두 가지 규칙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지.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돌로 변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아름답겠지. 네가 살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그리스 조각처럼 말이야. 그럼 이만. 난 너무 졸리거든. 모래요정은 엔시아의 무릎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미친 듯 모래를 파더니 사라져버렸다. 엔시아는 아침 식사 시간에 늦고 말았다. 램의 옷에 당미를 슬그머니 묻혀서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마사가 녀석을 데리고 나가 깨끗이 씻기게 만든 건 로버트였다. 물론 아주 못된 짓이었지만 그 일로 두 가지 목적이 성사되었다. 첫째는 끈적끈적할 거 너무도 좋아하는 램을 즐겁게 해줬다는 것. 그리고 마사가 램에게 매달려 있는 사이 아이들이 램을 두고 몰래 빠져나가 모래 구덩 위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골목에서부터 허둥지둥 달려오느라 숨이 턱까지 찬 엔시아가 말했다. 우리 차례대로 소원을 비는 건 어떨까? 대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소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소원을 비지 않는 거야. 어때? 누가 가장 먼저 소원을 빌까? 로버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자 엔시아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다들 괜찮다면 내가 먼저 빌게. 내가 소원을 생각했거든. 바로 날개야. 순간 다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뭔가 결점을 찾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다. 날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두의 가슴이 기쁨과 흥분으로 두근거렸기 때문이다. 꽤 괜찮네. 시릴이 후하게 평을 했다. 거기에 로버트가 보탰다. 누나 보기보다 똑똑하네. 정말 완벽한 소원이야. 행복한 꿈 같아. 제인이 말했다. 아이들은 쉽게 모래 요정을 찾아냈다. 엔시아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날개를 주세요. 물의 요정이 몸을 부풀렸다. 그러자 곧 아이들의 어깨는 묵직하면서도 가벼워졌다. 사미아드는 머리를 한쪽으로 갸우뚱하고는 달팽이 눈으로 한 사람씩 차례로 훑어보며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꽤 괜찮네. 그런데 로버트, 넌 천사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렇게 하니 꼭 천사 같아 보이는구나. 로버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이들의 날개는 아주 컸고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날개 위로 부드럽게 윤기가 흘렀고 모든 깃털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자라 있었다. 깃털은 여러 가지 색깔로 어우러져 마치 무지개나 빛이 반사된 유리 혹은 마시게 꺼림직하지만 빛을 받을 때마다 알록달록 반짝이는 거품처럼 빛깔이 변했다. 아, 그런데 우리 날 수 있어요? 제인이 불안한 얼굴로 한쪽 발로 섰다가 발을 바꾸어 서며 말했다. 조심해. 네가 내 날개를 밟고 있잖아. 시릴이 말했다. 아파? 에시아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로버트가 날개를 펼치고 뛰어오르자 공중으로 천천히 떠오른 것이다. 헐렁한 반바지 차림의 로버트는 아주 꼴사나웠다. 특히 발끝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그의 부츠는 신고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로버트가 어떤 모습인지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아이들은 날개를 쫙 펴고 땅에서 날아올랐다. 누구든 한 번쯤은 하늘을 나는 꿈을 꿔봤을 테니 다들 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알 것이다. 꿈에서는 정말 쉽게 날았겠지만 어떻게 나는지는 절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꿈에서는 아마도 날개 없이 날았을 테다. 그것이 더 멋지고 특별하겠지만 날개 없이 나는 법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아이들은 날개를 퍼덕여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느꼈다. 그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날개를 활짝 폈을 때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은 멀찍이 떨어져 날아야 했다. 이렇게 간단한 비행 기술들은 금방 터득할 수 있었다. 영어 사전의 모든 단어와 그리스어 사전의 모든 단어를 다 합치더라도 하늘을 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일 테니 굳이 설명하지 않으련다. 하지만 풀밭을 걸으며 보는 시야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야가 어떤지는 꼭 이야기하고 싶다. 그건 종이 위에 색칠된 우스꽝스러운 색깔이 아니라 마치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지도를 보는 것도 같다. 햇살에 반짝이는 숲과 초록빛 들판이 잇따라 펼쳐지는 광경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어디서 그런 표현을 배웠는지 시릴이 더할 나위가 없군 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지금까지 빌었던 소원 중에서 가장 근사했으며 진짜 마법처럼 신기했다. 아이들은 커다란 무지갯빛 날개를 퍼덕이며 초록색 땅과 푸른 하늘 사이를 유유히 날아서 로체스터를 지나 메이드스톤 쪽으로 향했다. 어느새 아이들은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마침 올덴 자두가 빨갛게 익어가는 과수원을 낮게 날아 지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날갯짓을 하며 멈춰 섰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수영할 때 물속에 선체로 둥둥 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리라. 그것은 주로 매에게서 볼 수 있는 비행 기술이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시릴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날개를 가졌다 해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그건 분명해. 그러자 제인이 자신 있게 말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날개가 달린 이상 우린 새야. 새가 법을 어긴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 새들은 늘 법을 어겨. 그렇다고 해서 새를 꾸짖거나 감옥에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지갯빛 날개가 너무 커서 자두나무에 내려앉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가까스로 나무 위에 앉았다. 자두는 달콤할 뿐 아니라 즙도 많았다. 과수원 주인으로 보이는 땅따란 남자와 맞닥뜨린 건 다행히도 아이들이 자두를 배불리 먹고 난 뒤였다. 굵은 막대기를 손에 쥔 남자가 허겁지겁 과수원 입구로 달려 들어오자 아이들은 자두가 열린 나뭇가지에 걸쳐있던 날개를 펴고 일제히 날아올랐다. 남자는 입을 딱 벌린 채 그대로 멈춰섰다. 사실 남자는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을 보고 그 못된 놈들이 또 왔군 하고 곧장 뛰어나온 참이었다. 지난 몇 해 동안 마을의 장난꾸러기들에게 시달린 덕분에 남자는 자두나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무지갯빛 날개가 자두나무에서 퍼덕이며 날아오르는 것을 본 순간 남자는 자신이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남자는 기분이 나빠졌다. 남자는 입을 다물 줄 모른 채 계속 서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다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 모습을 내려다본 엔시아가 소리쳤다. 겁먹지 말아요. 그리고 엔시아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구멍 뚫린 3페니짜리 동전 하나를 꺼냈다. 행운을 가져오라는 뜻에서 끈을 매달아 목걸이처럼 걸고 다닐 생각이었다. 엔시아는 자두나무 주인 위를 맴돌며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자두를 먹었어요. 그게 도둑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자두값을 드릴게요. 엔시아는 잔뜩 겁에 질린 자두나무 주인에게로 가서 재킷 주머니 속에 동전을 슬쩍 넣어주고는 크게 날갯짓을 하며 형제들에게로 돌아갔다. 자두나무 주인은 풀밭에 털썩 주저앉더니 말했다. 아이고, 이게 왜 날벼락이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그런데 이 참패니는 뭐지? 그러고는 동전을 꺼내 깨물었다. 진짠데?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겠어. 정신 차리라는 신의 계시인 것 같군. 날개뿐이어서 다행이다. 이러면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보느니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새를 보는 게 낫지. 비록 그 새가 말을 한다 해도 말이야. 그리고 그는 무거운 몸을 천천히 일으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그가 아내에게 어찌나 상냥하게 굴었던지 아내는 무척 기뻐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이런 저 양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목에 파란 리본까지 매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두나무 주인은 전에 없이 친절해졌다. 날개 달린 아이들은 어쩌면 그날 정말 좋은 일을 한 셈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데에는 날개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날개만한 것이 없었다. 자두를 먹긴 했지만 다시 배가 고파진 아이들이 날개가 보이지 않도록 꽁꽁 숨기고 농장으로 가 빵이나 치즈를 좀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했을 때 사나운 개가 아이들 앞으로 달려들었다. 내 아이들이 날개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다면 그 사나운 검정개는 가장 가까이 있던 로버트의 긴 갈색 양말로 덮인 다리를 물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개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날개를 펴서 날아가 버렸고 사슬에 묶인 개는 팽팽하게 당겨진 줄 끝에 묶여 뒷다리로 서 있었다. 마치 함께 날아가기라도 하려는 듯 말이다. 아이들은 농장 몇 군데를 더 들러 먹을 것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겁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대는 바람에 번번이 허탕을 쳤다. 4시가 거의 다 되어 날개가 뻐근하고 기운이 빠지자 아이들은 교회 첨탑 위에 올라앉아 긴급회의를 열었다. 아, 점심, 아니 차라도 마시지 않고서는 집까지 날아갈 수가 없어. 로버트가 정말 절망적인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점심은커녕 차나 간식조차 주지 않을걸? 시릴이 말했다. 그때 엔시아가 말했다. 목사님이라면 줄지도 몰라. 목사님은 천사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적 봐도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 좀 알 거야. 로버트 오빠의 부츠랑 스커럴 오빠의 격자무늬 넥타이를 보라고. 그러자 시릴이 단호하게 말했다. 식량을 주지 않는다면 빼앗아야지. 전쟁할 때 그랬잖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 그리고 좋은 오빠라면 음식이 넘치는데 어린 여동생들이 굶게 놔두지 않는 법이거든. 음식이라고? 로버트가 탐욕스럽게 물었다. 다른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 첨탑의 함석 지분을 막연히 응시하고 웅얼거렸다. 음식이 넘친다고? 그래, 시릴이 자신있게 말했다. 목사님 사택 창문으로 식료품 창고에 먹을 게 있는 거 봤거든. 커스터드 푸딩, 차가운 닭고기와 혓바닥 고기, 그리고 파이랑 잼도 있었어. 창문이 좀 높긴 하지만 우린 날개가 있으니. 오빠는 정말 똑똑해, 제인이 말했다. 그러자 시릴이 겸손하게 말했다. 뭘 아니야. 나폴레옹 장군이나 말버러 장군처럼 타고난 장군이라면 누구든 창문 안으로 음식들을 볼 수 있었을 거야. 나쁜 일 아닐까? 엔시아가 말했다. 절대 아니야. 병사가 물을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필립 시드니 경이 뭐라고 했니? 내가 더 절박하다라고 했어. 시릴이 말했다. 그럼 돈을 모아서 음식값을 두고 가자. 어때? 엔시아는 아주 설득력 있게 말했는데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배가 고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정도는? 아이들은 신중하게 대답했다. 지난 150년 동안 이곳에 다녀간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수도 없이 새겨놓은 물은 함석 지붕 위에 아이들은 각자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모두 5파운드 7펜스 그리고 반펜이었는데 정직한 엔시아조차도 4사람의 점심 식사로 지불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라고 인정했다. 로버트는 18펜스가 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반크라운드 정도면 후하게 값을 치른 셈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엔시아는 우연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공책에서 자신의 이름과 학교 이름을 찢어내 이렇게 썼다.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는 하루 종일 날아다니느라 몹시 배가 고프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는 남의 음식에 손을 대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실까봐 두려워서 여쭤볼 수도 없었어요. 목사님은 천사들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 저희를 천사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배고픔이 가실 만큼만 먹을게요. 푸딩이나 파이는 먹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식료품 창고에서 음식을 먹은 것이 탐욕 때문이 아니라 진짜 배가 고파서라는 사실을 아실 테니까요. 저희는 노상 강도가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짧게 써
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엔시아는 서둘러 편지를 끝맺었다. 저희의 목적은 순수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방크라운으로 우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사님의 너그러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남매 올림. 그러고서 엔시아는 방크라운을 평지에 쌌다. 아이들은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으면 날개를 보지 못했다 해도 모든 것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다. 시릴이 말했다. 자, 물론 위험한 일이긴 해. 교회 첨탑 아래로 내려가서 교회 마당을 낮게 가로질러 관목 숲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혹시 몰라. 창문은 관목 숲 쪽으로 나 있어. 동화 속에 나오는 창문처럼 온통 잎으로 뒤덮여 있지. 내가 창문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찾아볼게. 로버트랑 애쉬아는 내가 창문으로 먹을 걸 내주면 받아. 제이는 눈이 예리하니까 망을 봐. 그리고 누가 오면 휘파람을 불어. 로버트 조용히 해. 제인도 그 정도 휘파람을 불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불 필요는 없어. 오히려 새소리처럼 자연스러워야지. 자, 이제 출발하자. 도둑질이 옳은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저 배고픈 내 남매는 이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로 생각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칼자국 하나 없는 혓바닥 고기와 닭고기 한 마리 반, 빵 한 덩어리, 소다수 한 병을 가게에서 사려면 방크라운으로는 턱없이 모자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 남매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시릴은 누구에게도 방해받거나 들키지 않고 식료품 창고의 창문 밖으로 음식을 내밀었다. 아이들은 행복하게 음식을 건네받았다. 시릴은 잼과 사과파이, 케이크, 설탕으로 조린 과일 껍질을 갖고 나오지 않는 자신이 아주 대견했다.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 시릴은 커스터드 푸딩을 갖고 나오지 않은 것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시릴이 커스터드 푸딩을 갖고 나왔다면 접시를 돌려주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작은 분홍색 꽃무늬가 있는 도자기 접시를 가지고 갈 권리는 없으니까. 하지만 소다수 병은 달랐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마실 것이 없으면 안 되었고 병에 만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마시고서 아무데나 놓아두어도 주인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만 있었다면 아이들이 직접 돌려주었을 것이다. 로체스터에 있는 그 사람의 집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첨탑 꼭대기로 갔다. 시릴이 식료품 창고 선반에서 찾은 부엌용 두루마리 종이 위에 음식들을 늘어놓았다. 시릴이 종이를 펼치자 엔시아가 말했다. 그건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필요하지. 음식을 자르려면 일단 어디라도 올려놓아야 해. 아빠가 요 전날 사람들이 빗물 속 병균 감염돼서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셨어. 이 지붕에도 빗물이 엄청 많이 떨어졌을 거야. 빗물은 말랐지만 남아있는 병균이 음식에 들어갈 거고 말이고. 그럼 우린 성홍열에 걸려 모두 죽을지도 몰라. 병균이 뭐야? 시릴은 제법 과학적인 투로 말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고 구불구불한 거 있잖아. 온갖 병을 옮기지. 그래서 빵과 고기와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난 이 두루마리 종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 먹자. 나 배고파. 교회 첨탑 꼭대기에서의 소풍이 어땠는지 별로 묘사하고 싶지 않다. 부러진 외날 칼로 닭고기와 혓바닥 고기를 잘라내는 꼴사나운 모습쯤은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아이들은 그 칼로 고기를 잘랐다. 손가락으로 고기를 집어먹으려니 여기저기 기름이 묻어 쉽지 않았다. 종이 접시는 금방 얼룩해지고 지저분해졌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병에 가득 차 있는 소다수를 마실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상상이 안 된다면 직접 경험해보면 좋다. 어른들에게서 음료수 병을 얻으면 혼자 쉽게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면 병 입구를 입에 대고 병을 세게 눌러보라. 혼자 있을 때 집 밖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먹든 혓바닥 고기와 닭고기, 새로 구운 빵은 아주 좋은 음식이었고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에 음료수가 조금 튀기는 걸 싫어할 사람도 없었다. 아이들은 더없이 행복하게 배를 채웠다. 배가 몹시 고팠던 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혓바닥 고기와 닭고기, 새로 구운 빵이 아주 맛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단언하건대 점심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난 뒤 평소보다 거하게 식사를 하고 교회 첨탑 꼭대기 성령 그곳이 다른 장소라 하더라도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다 보면 누구나 이상하리만치 나른해질 것이다. 엔시아와 제인, 시릴과 로버트 역시 배불리 먹고 나자 전에 없이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날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난 엔시아는 더욱 졸렸다. 아이들은 이야기하던 것을 멈추고 등을 기대고 앉았다. 점심을 먹은 지 15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몸을 오그린 채 부드럽고 따뜻한 날개 속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태양은 서쪽으로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
나는 해가 서쪽으로 저물고 있다는 걸 강조해야 한다. 부주의한 사람들이 동쪽으로 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책들도 꼭 이 점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서쪽도 아니었지만 거의 서쪽이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태양은 서쪽으로 점점 저물고 있었고 아이들은 따뜻하고 행복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날개가 밤에 덮고 자는 솜니불보다 더 포근했던 것이다. 교회 첨탑의 그림자가 마당으로 목사관으로 그리고 풀밭으로 길게 드리워지더니 결국 모든 그림자가 사라졌다. 해가 진 것이다. 그러자 아이들의 날개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꿈나라에 있었다. 단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해질녘은 아름다웠지만 쌀쌀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아무리 졸려도 동생이나 누나가 먼저 일어나 이불을 잡아당기면 금방 잠이 달아나기 마련이다. 날개를 잃은 데 아이들은 몸을 떨며 잠에서 깼다. 해가 저 어수레한 황혼역, 파랗게 반짝이는 별들이 머리 위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교회 첨탑 꼭대기에 있었다. 주머니에는 겨우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누군가 아이들을 발견하며 곁에 놓인 음료수병을 보고는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따지고 듣게 분명했고 그러면 아이들은 힘들게 해명해야 할 터였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릴이 음료수병을 집어들며 먼저 말했다. 내려가서 이 골칫덩어리를 없애는 게 좋겠는데 어두워서 목사님 댁 현관에 둬도 괜찮을 것 같아. 어서 가자. 교회 첨탑 구석에는 작은 탑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작은 탑에 문이나 있었다. 아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문을 보긴 했지만 열어보진 않았다. 여러분이었다면 한번 들어가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날개를 달고 있으면 온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문 같은 것에는 좀처럼 손이 가지 않는 법이다. 아이들은 문을 향해 돌아섰다. 이게 내려가는 문일 거야. 시릴이 말했다. 시릴 말대로 그건 내려가는 문이었다. 하지만 그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옆에는 음료수병이 있었다. 아이들이 울었는지 몇 명이 울었는지 또 누가 울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